오늘 셀리버리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 확정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동안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무증 이슈가 있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에도 거의 등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틀간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 올릭스도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1월 19일 정도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올릭스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릭스가 10%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오늘 한 4.8%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뭐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도 좀 긍정적 흐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보여졌던 액세스바이오가 오늘 뭐 장중에 오늘 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뉴스가 77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의료기기 유통업체 인트리보에다가 이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게 이제 2019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는 178% 상당하죠. 그래서 오늘 좀 장중에 한 25%까지 올라왔다가 엑시스바이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추세가 거의 좀 꺾이는 추세고, 지금 진단키트 주가 지금 각광받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수주를 어디를 받을 것이냐가 조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주는 이런 이렇게 770억 원 규모의 어떤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어떤 연속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키트 쪽보다는 백신 수주를 어디에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조금 추가하자면 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조금 올라간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랬던 게 오늘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뭐 렘데시비르보다 100배 효과 있다 하면서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종목이 아타머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뉴스가 아까 나올 때 10시 좀 넘어선가 봤는데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요게 상한가를 지금 가더라고요. 아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제약바이오 섹터 다 동일하게 1월 19일 날 정도 바닥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요게 코로나 치료제 뭐 렘데시비르보다 100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오늘 갔습니다. 네.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가 무증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금요일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까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뭐 액세스바이오도 오늘 뭐 공급계약 체결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가 뭐 렘데시비르보다 100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hun기가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1월 8일에 방송을 끝내고 다음 방송을 제가 우주 관련 테마로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을 계속 못했어요. 서버 이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종목들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시간 동안에. 물론 지금 추세가 깨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 아시죠? 스페이스X 글로벌하게는 지금 우주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대표 앨런 머스크가 똑같이 대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X가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보면 아직도 뭐 먼 나라 꿈 같고, 그 다음에 뭐 되게 이상적인 얘기일 순 있어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저게 가능할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테슬라라는 기업을 만들었을 때도 사실 그런 반응이었어요. 테슬라가 사실은 지금 작년 코로나빨로 2019년 4월 19일 날 바닥을 찍고서 그때부터 테슬라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친환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빨로 인해서 전 세계가 친환경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코로나 그 RNA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그 동물들의 서식지가 점점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그게 동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짐으로써 동물들이 어떤 인간 사는 쪽으로 오면서 그 동물들로 인해서 그런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난다 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친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게 전기차, 수소차, 풍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기차의 글로벌 탑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테슬라라는 기업이 사실 작년 3월 19일 코로나8 이후에 올라오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테슬라가 돈도 못 벌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생산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뭐 제조업에 종사하는 테슬라 직원들이 뭐 다 그만둔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자동차 생산은 불가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재무구조가 되게 힘들어지면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기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게 미국 기업에서는 가능하냐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나기 전에 계속 자본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소위 뭐 벤처 육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 궤도를 가기 위해서는 자본이라는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사실 소프트뱅크에서 쿠팡에 되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쿠팡도 어떤 흑자 구조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계속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자본 같은 걸 투입할 때도 그걸 벤처 캐피탈이 그런 역할을 하죠. 너네 빨리빨리 매출액 이익 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매출액과 이익을 내서 그게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도 자본이란 것들이 꾸준히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하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온 거고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스페이스X 우주산업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서서 그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지금 구글도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테슬라의 어떤 최종적인 지향점은 완전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섹터가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뭐 애플이 자율주행에 손을 댄다. 그 다음에 뭐 LG전자와 마그나와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 그 다음에 뭐 기아차, 애플 협약이라든지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그런 전기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주 관련 비즈니스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1월 15일 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1월 12일하고 15일 날 1월 13일 매주 수요일이죠. 근데 서버 문제로 지금 방송을 못했고 지금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예정을 했던 거니까 제가 조금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우주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글로벌하게 지금 우주 산업에서는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 산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제 스페이스X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우주 산업도 하나의 어떤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해외여행이 아니라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해보면 우주산업은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의 개발을 포함해서 우주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드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 우주산업의 중요도가 커지는 것은 그 위성을 활용한 IT 기술 장비 고도화,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에 대비한 우주 영역 선점,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을 한번 볼게요. 사실 우주산업에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건 그때 미국과 소련의 어떤 냉전 시대. 근데 지금 소련이라는 그 나라는 없어졌죠. 제가 어제도 어제 일요일이었죠. 이 우주산업에 관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가 EBS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1월 13일, 15일 날 미리 하려고 했지만 놓친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거는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우주산업은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경쟁적인 성장을 한 후에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침체기를 겪다가 2000년대 이후에 다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이죠. 작년 8월입니다.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유인 캡슐이 우주비행에 마치고 무사기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지구에 귀환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미국 나사 등 정부기관이 주도했던 것과 달리 향후 우주산업은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나사는 민간 우주기업의 국제우주정거장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스페이스X는 2040년 한 해 동안에 491개의 우주선을 쏘아 올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달 유인 탐사와 국제우주정거장 ISS 민간화 정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 우주 및 사이버 전자파 등을 담당하는 전략지원 부대를 인민해방군에 창설한 데 이어서 2019년 1월 세계 최초로 달 뒤편에 무인 탐사기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향후 화성 탐사를 본격화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의 국제우주정거장과는 별도의 우주정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하고 미국 스페이스X를 활용해서 2022년 국내 첫 달 궤도선 KPLO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면서 지형 관측,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기술 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황을 우주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주산업을 또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게 5G예요. 뭐냐면 우주를 단순히 우주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주에다가 어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를 우주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G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곳은 이렇게 해저나 땅 밑으로 그런 회선을 깔면 돼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처럼 또 러시아 이런 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 곳은 이 5G를 그렇게 회선을 다 까는 방식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그 미국의 큰 땅덩어리를 자율주행차가 다 운전을 한다고 갈 때 거기에 5G가 되지 안 되는 구역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공위성을 올려서 거기서 5G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산업은 5G하고도 연결시켜서 또 그게 또 자율주행하고도 연결시켜서 그 맥락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짚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그 유인 달 탐사에 관심이 되게 높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어요. 미국의 이제 우주 탐사 정책은 우선 순위에 이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떤 정부 정책적인 거죠. 하지만 이제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탐사 개발은 지속될 것인 만큼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속도 조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산업 분야에선 스페이스X의 우주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2020년 하반기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에 약 1만 2천 개의 소형 이상을 발사한 후 서로 연결해서 지구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구축에 100억 달러, 11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위성 인터넷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연간 300억 달러, 3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우주산업 관련 얘기를 하면서 스페이스X 얘기를 서두에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X가 이걸 하고 있고요. 개요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산업은 단순히 우주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주에다 인공위성을 쏴서 그 5G와 연계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도 이런 우주산업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 자, 저희가 그럼 생각해 볼게요. 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하고 스페이스X 산업, 우주산업을 같이 할까요? 테슬라의 궁극적인 지향 목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려면,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크려면 5G가 전 영역에서 다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되게 하려면 그런 회선을 까는 걸로는 안 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그게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 어느 지역이나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이어 우주산업이라는 스페이스X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해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목표 속도는 1Gbps 1초당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위성 궤도는 550km고요. 위성 개수는 2027년까지 1만 2천 개, 4만 2천 개까지 확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은 위성 간 레이저 링크를 통해서 지상 네트워크, 강 케이블 없이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목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크면 5G를 하려면 이런 강 케이블이 다 깔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 우주개발진흥계획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글로벌하게 스페이스X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2018년에서 2022년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 1차, 2차 발사를 21년에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성 개발은 천리안 위성 2B가 2020년, 그 다음 다목적 위성 7호가 2021년, 차세대 중형 4, 5호가 2022년, 차세대 소형 2호가 2022년, 우주 탐사는 달 궤도선 2022년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23년부터 2030년 계획은요, 발사체는 500kg 이하 소형 위성 저력 발사고요. 위성 개발은 천리안 관측 위성 2028년에서 29년, 다목적 위성 8을 9호 2027년에서 28년, 차세대 중형 추가 19기 2030년, 차세대 소형 3, 4호 2024년에서 2026년, 우주 탐사는 달 착륙선을 2030년으로 이렇게 우주 개발 로드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렇게 글로벌 측면에서 보고
우리 한국 쪽에서 우주 개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주 관련 기업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주 관련 기업에는요, 우선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시총이 높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항공기 부품, 완제품 제조, 인공위성과 우주산업 관련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설계팀을 운영해서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발사했고요. 동사주도로 2호 개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인 나로호,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호 프로젝트에서 비행 자세 제어 시스템과 2단 추진체에 사용되는 고체, 킥 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랙 아이,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좋게 봤던 기업인데요. 제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 세트랙 Y는 위성 시스템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해요. 왜 제가 세트랙 I를 좋게 봤냐? 제가 아까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거를 초고속 인터넷맨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게 스페이스X의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위성 시스템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를 제가 되게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세트랙 I 같은 경우가 위성 시스템 개발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수신 처리하기 위한 지상국 장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 자체 제작 가능한 업체고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UAE 두바이셋의 인공위성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 위성이 있는데요. AP 위성은 인공위성 관련 부품과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하고 있고요. 세계 5대 위성통신 사업자인 곳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중형위성, 달 탐사 시험, 궤도선 등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이것도 5G가 가면서 되게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선박, 해상에서 위성통신 안테나 및 방송수신 안테나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선 위치 추적을 위한 필수 부품인 지상용 안테나 생산, 유럽, 인공위성 안테나 부분 매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추르테크 같은 경우가 또 얘도 우주항공산업에서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ASEN 9100 인증을 획득했고요. 액체 로켓 엔진 제작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고압터 보펌프 가스 발생기 설계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테슬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쪽으로 우주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될 건 대형주로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I, AP 위성, 인텔리아 테크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좀 소형주예요. 그러면 제가 종목들을 좀 짚어드렸는데 좀 차트나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갈게요. 제가 지금 우주산업을 계속 조금 왜 제가 우주산업을 보려고 했냐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화된 게 우주 관련 ETF를 글로벌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공시화했죠. 그래서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그러면 우주산업 관련 테마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13일 날 이제 지난주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세트랙 I 같은 경우 보면 엄청 올랐어요. 그날부터. 사실 그날 방송을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샀으면 지금 한 거의 한 70%? 80%가 올라왔네요. 100%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때가 종가가 38,600원, 오늘 67,7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저는 멘토스 푸트에 편입을 했어요. 그냥 지금 편입가는 65,300원. 물론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호가가 제가 편입하고요 73,900원까지 가면서
그러면 몇 프로가 올랐죠? 편입하자마자 10%가 넘어섰어요. 10%가. 근데 멘토스 포트는 단타를 할 수가 없어요.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가 멘토스 규정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멘티분들한테 아까 저를 따라서 사신 분들은 10% 정도 됐을 때 7% 이상 구간에서 제가 한번 단타로 먹고 나오시라고 문자를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스토리가 아직까지는 깨진 게 아니라서 저는 오늘 한 시총이 한 4,920억 정도 스트레가이가 되는데 스토리가 아직은 우주산업 관련된 스토리가 깨지지 않아서 조금 그냥 멘토스는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단타 아까 한 16%까지 올랐었는데 멘토스 규정 때문에 오늘 단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 1,800억 정도 오늘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지금 쭉 우상향한 게 보이시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월 14일 이후부터 1월 15일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 13일 방송을 하고 조금 매수를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지금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해상에서 이렇게 하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왜 안 바뀌지? 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한 5,460억 정도 됩니다. 오늘자로. 인텔리안 테크도 역시나 1월 14일, 15일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조금 차트가 깎였어요. 얘는 아무래도 어떤 해상 쪽이고 또 완전히 우주 테마라고는 보기 힘들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대형주 쪽으로 한번 볼게요. 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3조 2천억.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가장 시총이 큽니다. 근데 얘도 역시 움직임이 다 똑같죠. 지금 우주 관련 항공 테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도 보면 1월 14일 이후부터 올라오고 있죠. 근데 시총이 큰 대형주인 만큼 스트레가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은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시총 순위로 보면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스트레가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비추르테크가 아마 시총이 가장 작을 텐데요. 잠시만요.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이 2,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얘도 좀 차트가 꺾였습니다. 얘도 역시 한 1월 15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비추로테크하고 인텔리안 테크는 차트가 좀 꺾였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는 좀 아직도 살아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조금 최근에 어떤 우주 항공 관련 테마로 인해서 한 15일부터 상승세가 2주 거의 일주일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은 있어요. 하지만 향후에라도 어떤 조정을 받거나 이랬을 때 이 우주 항공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우주 산업을 그래도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유익 있게 생각해 보시고 스터디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우주산업, 테슬라, 자율주행,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우주 ETF 만드는 거 제가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